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9일 전당대회를 갖고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죠. 당대표 후보로 나선 3명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KBC 광주방송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한 3분을 초청해서 현안 문제와 당 운영 방향 등에 대해서 들어보는 토론을 마련했습니다. 당대표 선출에 국민 여론조사도 반영되는 만큼 앞으로 90분간 진행되는 생방송 토론을 통해서 거대 당을 이끌어갈 당대표로 누가 적합한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참여해 주신 3분의 당대표 후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리 배치와 소개 순서는 기호 순입니다. 먼저 기호 1번 이낙연 후보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낙연입니다. 네, 기호 2번 김부겸 후보 함께 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부겸입니다. 네, 기호 3번 박주민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주민입니다. 네, 3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KBC 광주방송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초청 토론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토론의 방식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각 후보의 모두 발언에 이어서 4차례 공통 주제에 대한 입장 발표, 그리고 한 후보가 주도권을 갖고 토론을 이끌어가는 2차례 주도권 토론, 그리고 마무리 발언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민주당과 각 후보 진영의 사전 협의를 거쳐 정해졌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토론에는 발언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정면에 위치한 모니터에 시간이 표시되는데요. 발언 시간을 초과될 경우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진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진행과 공평한 발언 기회를 위해서 발언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모두 발언부터 본격적으로 토론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낙연 후보 모두 발언해 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 전남 시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낙연입니다. 오늘 광주 전남에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시도민 여러분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그런 시기에 저희들이 TV 토론을 하고 있는 것이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그래도 피해가 더 나지 않도록 민과 관이 힘을 합쳐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전남 시도민 여러분은 민주당을 몹시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민주당이 시도민 여러분께 희망을 드려야 할 텐데 요즘에는 걱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중심을 잡아야겠습니다. 그 중심을 잡도록 하는 역할 제가 해볼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출범을 정부에서 도왔습니다. 그런 제가 이제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를 국회에서 돕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는 정권 재창출로 완성됩니다. 제가 정권 재창출까지 꼭 이루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 이것을 위해서 저에게 남은 정치의 시간 모든 것을 쏟아부을 생각입니다. 시도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성원해 주시고 지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부겸 후보 모두 발언해 주시죠. 역시 1분 30초입니다. 예, 위대한 광주 시민 전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정의로운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대표 후보 기호 2번 김부겸입니다. 오늘 광주 전남에도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없습니다만 피해를 입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관계당국과 협의해서 정말 신속한 복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고 광주에 왔었습니다. 바로 광주의 정신이 민주당의 가치요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1980년 5.18 광주의 소식을 듣고 서울에서 유인물을 만들어 광주가 죽어가고 있습니다라는 유인물을 만들어서 뿌리면서 그 제 정치적인 삶은 시작되었습니다. 또 TK 지역에서 정말 오랫동안 이 지역주의를 맞서기 위해서 싸워오다가 제가 지금까지 한 번밖에 당선되지 못했습니다만 끝까지 우리 당의 염원,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전국정당 민주당 만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히 광주 정신은 제일 잘 개성할 수 있다, 실천할 수 있다 그렇게 자부합니다. 저 김부겸에게 주십시오. 우리 당의 위기를 넘어서 어느 분이 후보가 되더라도 대통령 선거에 이겨 정권 재창출하는 그런 당대표
책임지는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김부겸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박주민 후보 모두 발언하겠습니다. 1분 30초입니다. 예, 존경하는 광주 전남 시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기호 3번 박주민입니다. 두 분 후보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비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시에 빠른 시일 내에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도 드립니다. 광주 전남은 제가 초선으로 당선된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회초리를 들어주셨고, 민주당은 지난 4년간 다시 광주 전남의 지지를 받기 위해 절치부심했습니다. 저 또한 지난 2년간 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적폐청산과 개혁과제 완수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그런 노력을 인정해 주셨는지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광주 전남 시도민 여러분께서 지지해 주신 덕분에 민주당은 176석의 거대 여당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광주 전남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막중한 책임도 좀 느끼고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그동안의 산업구조를 혁신하고 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준비해야 하는 과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함께 힘을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역시 대전환을 맞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안정적인 관리를 뛰어넘는 혁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광주와 전남 시민 여러분께서는 1980년 5월 18일 민주화의 새벽을 열었던 것처럼 이제는 혁신과 교체의 아침을 열어주시고. 박 의원님 시간이 다 되셔서 모두 발언 세 분 말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주제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주제 토론은 모두 4차례 이어질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주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행정수도 이전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개헌을 해서라도 행정수도를 옮기자는 입장을 내놓은 데 이어서 당에서는 행정수도 이전 추진단을 꾸려서 다음 주죠. 오는 13일 세종시 현장 시찰에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세 분 후보들 모두 이제 행정수도 이전에는 동의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수도 이전은 방법 그리고 대상, 범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더불어서 행정수도 이전으로 대표되는 국가균형발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상호 토론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정견 발표이기 때문에 각 후보별로 3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부겸 후보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예, 면적 기준으로는 전국토의 12%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50%, 경제력의 70%, 그리고 교육, 문화 모든 것을 수도권이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수도 이전은 이번에 반드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그 신호탄이 되어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공약하셨고 노무현 대통령 때 시작하고 이제 문재인 정부가 그걸 완성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방법들, 개헌이나 혹은 특별법, 국민투표 여러 방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렇게 됐을 때 대상기관이 어디가 될 거냐? 저는 그래도 가장 상징적인 대통령과 국회 그리고 대법원까지 포함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주요 권력의 중심부들이 가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우리는 국토균형발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또 다른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수도권을 몰리느냐? 거기에 일자리, 돈, 기회가 거기에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각 지역의 전국을 한 서너 개의 광역경제권, 지금처럼 시도라는 이 구분을 조금 넘어서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 광역경제권이 잘할 수 있는 거기에 문화, 교육, 일자리, 연구기능, 대학을 전부 다 엮어서 거기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또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철학은 그냥 한 정권의 의지 혹은 한 정치 지도자의 철학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공동체를 근본적으로 다시 재구조화하고 우리가 다시 국민 행복을 시작할 수 있는 토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외 지방 분권을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제도적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중에는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을 해서 우리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더 강화하는 것. 그리고 각 지방정부가 쓰려고 해도 쓸 수 있는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어떤 획기적인 조정 방안, 그리고 각 지역이 잘할 수 있는 산업 정책에 대해서 촘촘하게 준비를 해서 중앙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하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저는 균형 발전이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당대가 아니라 우리 자손, 우리 자식들 시대에도 대한민국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탄탄한 민주공화국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을 정략이라고 몰아붙일 게 아니라 정말 국가의 100년 대계를 생각한다면 야당도 여기에 반대만 하지 말고 행정수도 이전 모두 다 동참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박주민 후보 의견 듣겠습니다. 역시 3분입니다. 예, 아까 김부겸 후보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도권 과밀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인구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 됐고요. 전북의 경우에는 2019년에 13,000명 정도가 인구가 유출이 돼서 수도권으로 유입된 것으로 지금 발표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다른 지방 도시나 다른 지방 도도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은 오히려 공동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더 이상 이런 수도권 집중, 수도권 과밀화 좌시할 수 없고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발표한 그리고 당이 발표한 행정수도 이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요. 이것을 위해서 개헌이나 국민투표가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과거에 신행정수도 관련 특별법이 위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법률가인 제가 봤을 때 그 당시 결정은 성문의 현행 헌법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관습 헌법을 근거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결정 당시에도 많은 비판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상황이 변하면 다른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이제는 동일한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만으로도 충분히 행정수도 이전 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다 더 적극적인 분산을 위해서 행정수도 이전 구상에 덧붙여서 사법기관 이전도 역시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대구로, 그리고 헌재는 그 헌법적 가치를 생각했을 때 광주로 이전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주 5.18 민주화운동은 우리 헌법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헌법적 가치를 다루는 헌재가 이곳으로 옴으로써 그 상징성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효과적인 분산을 위해서는 교육기관의 분산, 교육기관의 분산적 투자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교육 환경 때문에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10개 정도 되는 지역의 거점 대학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서 그 지역에서 필요한 인재를 또 육성하도록 만든다면 교육을 위해서 굳이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제 자료를 보니까 광주 전남 지역의 거점 대학들이 서울대에 비해서는 많게는 4, 5천억 이상 1년 예산이 적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수준 높은 교육이 가능한 대학으로 육성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주 전남 지역의 공공기관 2차 이전해야 될 텐데요. 이미 1차 이전됐던 기관들과 유관성이 높은 기관들이 이전되는 것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에너지 관련된 공공기관들이 이전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나주 쪽에 한전이 이전됨으로써 에너지밸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연관성이 높은 기관들이 이전돼서 광주 전남 쪽에 산업 발전에 이바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이제 첫 번째 공통 질문 진행하고 있는데요. 행정수도 이전과 국가 균형 발전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이낙연 후보 의견 듣겠습니다. 3분입니다. 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저는 투 트랙의 접근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선 행정수도 이전을 목표로 하는 여야의 협의를 통해서 여야가 합의하는 특별법을 만들고 그 특별법을 헌법재판소의 그 의견을 합헌이라는 의견을 받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걸리거나 또는 순탄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미 여야 간에 합의하고 있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상임위원회의 세종 운영 이것을 추진해 가면서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여야 간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수도 이전이 아니라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천도하는 것처럼 크게 생각하면
국민적인 동의를 얻기가 더 어려워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범위를 분명히 해서 접근하는 것이 좋겠고, 그래야 여야 합의도 더 얻기가 쉬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수도 이전이 매우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만 그것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1차 공공기관 이전,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이나 농어촌공사가 혁신대수에 온 것 같은 그런 규모가 큰 공공기관들은 이미 이전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옮기고자 하는 공공기관들은 인력 규모가 적고 자산도 크지 않은 그런 기관들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각 지방들이, 예를 들면 광주와 전남이 이미 기반을 갖추고 있는 산업과 유관한 공공기관, 또는 앞으로 전략적으로 키우고자 하는 그런 산업과 관련되는 공공기관을 유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는 미래차나 인공지능과 관련된 공공기관 또는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이 좋겠고요. 전남은 오늘 김영록 지사님을 배웠더니 마사회 이전 같은 아주 야심찬 계획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잘 되길 바라고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리고 미래형 에너지,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공공기관들 또는 연구기관들을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업 유치가 꼭 따라붙어야 합니다. 이미 광주 전남 혁신도시에는 에너지밸리가 조성됐고 500개 이상의 기업을 제가 지사 시절에 유치한 바가 있습니다만 더 많은 기업들이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인공지능 산업, 미래형 에너지 산업, 이런 것들에 대한 관련된 기업들 유치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점대학의 4차 산업형 인재 육성 지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분 후보님들의 행정수도 이전 국가 균형 발전 방안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초청 토론의 두 번째 주제는 지난달 14일이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 안전망 강화를 기반으로 한 한국판 뉴딜 추진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입해서 일자리 190만 개를 만들어낸다는 계획인데요. 한국판 뉴딜의 핵심,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광주 전남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발전 방향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광주 전남 지역 토론회니까 지역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먼저 발언 시간은 2분씩 드리겠고요. 박주민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예, 이미 문재인 대통령님이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지역주도형 뉴딜 형태로 추진돼야 된다라고 입장을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뉴딜 사업에 관련된 굉장히 많은 예산이 집행이 될 텐데요. 지역의 특성을 살리지 못한다면 그런 예산이 자칫 잘못하면 헛되이 쓰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의 경우에 이제 이용석 광주시장의 경우 광주형 AI 그리고 그린 뉴딜 추진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AI 집적단지 조성을 하고 그와 연계해서 관련된 산업들 육성하겠다는 것인데요. 디지털 뉴딜과 맞닿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또 태양에너지 선도도시로서 광주형 에너지 자립도시를 만들겠다라고 계획을 또 밝히셨는데 이것은 또 그린 뉴딜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 역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7월 21일 날 뉴딜 관련된 대응사업 발굴 추진 전략 보고회가 있었는데 총 91건 정도가 보고됐다고 합니다. 예산 규모는 한 8조 4,500억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중에 특히 제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해상풍력 관련된 부분입니다. 신안 쪽에 해상풍력 단지를 만들겠다. 그래서 그린 에너지를 생산해 내겠다는 것인데요. 해상풍력 개발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풍력 발전기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과 그 유지 관리를 위해서 한 4천여 명 이상 되는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해서 지역 내 일자리가 생길 수 있도록 만들 테고요. 그런 해상 풍력 단지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이제 그린 에너지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강조되고 있는 아리백 관련된 산업 단지들을 추가적으로 그 부분에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새로운 산업 생산 기지가 전남에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유관된 경제 효과가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지지하고요.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낙연 후보 의견 듣겠습니다. 2분입니다. 네, 한국판 뉴딜에는 내년부터 5년 동안 160조 원이 투입이 됩니다. 대단히 큰 규모의 프로젝트지요. 그리고 곧 정부가 그 전략을 발표할 것입니다만 뉴딜 펀드가 원활하게 조성된다면 민간 자금이 더 많이 들어와서 이 전체의 그 재정 규모가 커지게 될 것입니다. 광주 전남이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들, 이것을 한국판 뉴딜에 접목시켜서 추진을 하면은 그런 예산을 받아내기가 더 쉬워질 것입니다. 예를 들면 광주는 인공지능 사업, 그리고 2045년까지 세계 기준보다 5년 빠른 그 2045년까지 탄소 중립 에너지 자립 도시로 만들겠다. 이건 그린 뉴딜하고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전남은 8기가와트,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만 해상 풍력 발전, 그리고 솔라시도에 조성하고자 하는 RE100, 100% 재생에너지 도시를 만들겠다. 이것 또한 그린 뉴딜과 관계됩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저는 정부에 공개적으로 계속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판 뉴딜을 균형 발전 뉴딜로 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디지털 뉴딜이건 그린 뉴딜이건 그 사업의 선정과 예산의 배정이 균형 발전에 기여하도록 해달라. 즉 지방을 더 우대해달라. 그래야 이 대규모 돈이 들어가는 한국판 뉴딜이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업들을 지방 정부들이 요청을 하고 제안하면 중앙 정부가 훨씬 더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시기 바라고, 반드시 이번 한국판 뉴딜 사업이 균형 발전에 기여하도록 해야 된다. 위기가 흔히 격차를 키우는 쪽으로 작용하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가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주제 한국판 뉴딜 관련 광주 전남 발전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부겸 후보의 의견 듣겠습니다. 2분입니다. 예, 결국 이제 코로나19로 온 이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정부가 고민 끝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약 한 160조 이르는 정말 거대한 자금을 투입을 해서 우리가 새로운 신산업과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겠다는 겁니다. 그 방법은 디지털 그리고 그린. 그런데 철저하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역이 주도하도록 하겠다. 또 중앙부처에서 그냥 이렇게 자기들이 과제를 선정해서 던지는 방식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기대가 크고, 그것은 각 지역마다 자신들이 잘할 수 있는 부분과 이 정부의 정책이 딱 맞아떨어진다면 훨씬 지금까지의 계획들이 착착 진행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광주시는 그동안 AI하고 이 그린 뉴딜을 아마 자기들의 주요 과제로 삼은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광주시가 이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그런 집적단지를 만들겠다라는 거기에, 그렇게 해서 이 지역 내에서 인공지능 산업 선택에 또 뛰어난 인재들 그 길내는 그런 그림을 그리겠다는데 저희들도 적극 돕겠습니다. 또 하나 급변하고 있는 기후위기,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들이 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새로운 그린 뉴딜이 필요한지를 잘 보고 있습니다. 광주형 에너지 자립도시 2045년까지 이루도록 돕겠습니다. 전남은 결국은 이제 풍부한 해상 풍력, 그리고 한전공대와 에너지밸리의 어떤 지속적인 추진, 그리고 전남도 블루 이코노미를 위한 여러 가지 실현, 또 광양만에 대한 스마트 항만로의 구축, 또 K방역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이 지역의 의료, 여러 체계의 정비 및 의과대학 신설 이런 등 저희들이 돕겠습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한국형 뉴딜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튼튼한 사회 안전망이 구축이 된, 그리고 디지털과 그린의 새로운 가치가 장착된 그런 대한민국으로 거듭 태어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분 말씀 들으니까 광주 전남이 금방이라도 발전할 것 같은 기대감이 있었는데 대답 감사하고요. 여러분, 지금 KBC 광주방송이 마련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초청 토론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주도 토론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6분 동안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상대 후보 2명에게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주도권 가진 후보께서는 2명의 상대 후보들이 고른 토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안 그러시겠지만은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이라든지 인신공격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도권 순서에 따라서 이낙연 후보부터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6분입니다.
네, 먼저 김부겸 후보께 광주 전남의 그 수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요. 김부겸 후보의 협력을 얻고 싶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조금 전에 김부겸 후보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광주는 광주의료원 설립, 그 다음에 아시아문화전당의 정상화, 또 광주형 일자리의 빠른 정착, 또 하나가 이제 인공지능 산업의 육성 등등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 이제 군공항이 저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는 지금 의과대학이 없는 유일한 도입니다. 그래서 의과대학을 이번에 꼭 신설하겠다는 것, 흑산공항을 건설하겠다, 또 한전공대를 빨리 완성해야 한다, 이런 등등의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정부에서 함께 일을 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떤 것은 관계부처 사이에 의견이 다른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것은 우리가 추진하면 좀 더 빨리 갈 수도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흑산공항 건설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사이에 견해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고통을 겪은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 중에서 더 보탤 것이 있거나 또는 추진 방향에 대해서, 추진 방법에 대해서 조언해 줄 말씀이 있으시면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제가 이 의원님, 총리님을 모시고 일을 할 때도 바로 그 환경부와 국토부 사이에 이 문제에 대한 또 해당 지방정부 사이, 지방정부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고민하는 걸 보았습니다. 저는 좀 더 구체적인 데이터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환경부의 그런 우려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흑산공항이 생김으로써 이 지역이 얼마나 정말로 주민들에게 살기 좋은 공간이 될 수 있고 모든 국민들한테도 오히려 기회가 열리는 거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설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부겸 후보께서 정부에서 같이 일하실 때 흑산공항에 대해서는 많이 도와주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그 방향으로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 이거 문제는 학부모들의 꿈이 아주 크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이루어지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박주민 후보께서는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니까 아시아 문화전당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시아 문화전당이 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아시아 문화전당을 법인 형식으로 운영할까 했는데 그것이 좀 어정쩡한 상태로 지금까지 되어 있고요. 그러나 지금 정부는 그러지 말고 아시아 문화전당을 국립극장이나 국립박물관처럼 정부의 기관으로 운영하자. 그리고 아시아 문화원은 거기에 따르는 문화재단처럼 운영을 해서 수익 사업도 할 수 있게 하자. 그리고 고용은 거의 전원 승계를 원칙으로 이렇게 하자. 이런 그 법안을 가지고 있고 지역에서도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주민 후보께서 이 문제에 대한 지혜로운 말씀이 있으시거나 또는 도와주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이제 이낙연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아특법 유효기간 만료가 이제 2026년 예정되어 있고 또 그 문화전당 운영 일부 위탁에서 전부 위탁으로 결정한 시기가 올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갈림길에 서 있다고 보여지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화전당을 좀 국가기관으로 유지하는 것이 좀 필요하고 위탁 변경 결정 시기는 한 2025년 정도까지 좀 해서 여유 있게 좀 그 결정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 지원 확대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합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좀 그 아시아 문화산업 투자조합 펀드 1, 2호가 여러 가지 역할을 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사모펀드가 좀 조성돼서 지역의 이제 문화 육성이라든지 이런 데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또 조언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역시 신경 쓰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방을 다녀보면 경제가 위축돼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도 굉장히 위축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제 전주에서도 그걸 하소연하신 분이 계셨지만 광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분 후보께 질문을 드리기보다는 우리
지자체 장님들께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제 자랑처럼 돼서 쑥스럽습니다만은 제가 전라남도에서 일할 때 수묵화 비엔날레를 시작했죠. 평가가 좋습니다. 그리고 도림미술관을 광양에 짓도록 해서 그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것 또한 주민들의 기대가 높습니다. 요컨대 시정 또는 도정에서 문화예술의 우선순위를 좀 올려주실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학생 시절 또는 청년 시절에 광주에 오면 늘 다니던 중앙초등학교 앞에 예술의 거리가 옛날 같지가 않아요. 뭔가 활기가 없고 작품의 다양성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또 나아졌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 장님들께 문화예술 분야에 우선순위를 올려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김부겸 후보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6번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낙연 후보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전주에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결국 이낙연 후보님은 유력한 대선 주자이십니다. 그런데 한 6개월, 10일 정도 하시고 당대표를 사임하시게 되는 데 대한 여러 가지 당이 위험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당의 많은 당을 우려하는 분들이 이렇게 됐을 때 이낙연 후보께서 오히려 대선 가도에도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 왜? 내년 3월 9일까지는 당대표를 되시더라도 사임을 해야 되고 4월 7일에는 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5월 9일에는 후임 당대표를 선출해야 되는 참 이렇게 어려운 정치적 과정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결국은 그 중요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우리는 지도부 공백 상태에서 이 선거를 치러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도 결국 이렇게 되시면 거쳐가는 당대표, 징검다리 당대표가 될 수 없다라는 이 우려에 대해서 후보님의 의견을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예, 제가 만약에 이 국가적인 위기를 외면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조직을 하고 다녔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칭찬했을까요? 오히려 자기 몸살이고 자기 앞가림만 하고 다녔다. 이렇게 비난할 가능성이 더 클 겁니다. 요컨대 이 국가적 위기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내년 4월 재보선을 말씀하시는데요. 그 이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잘하면 재보선도 쉬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후보 결정까지 다 하고 필요하다면 재보선은 선대위 체제로 가면 될 것입니다. 제가 오히려 어제 김부겸 후보께서는 국난이다, 국가적 위기다라고 제가 말하는 것이 마치 당권을 잡기 위한 과장인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본인 스스로가 경제 위기다, 당의 위기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예, 후보님 알겠습니다. 네, 예, 제 주도권 토론이니까 네. 어제도 또 후보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뭐 꾸지람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렇게까지 정말 정부에서 같이 모시고 일하는 총리님을 그렇게 이제 후보지만 이렇게 이른바 몰아붙인다고 저도 어제 많은 어떤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가 하면 우리 당이 놓인 위치가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또 여론조사 결과는 심지어 서울에서는 우리 후보들을 누굴 내도 이길 수 없다. 또 심지어 그건 대선까지 영향을 받는데 대선에서도 우리 당 후보가 질 수 있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정말 경고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가 자기 임기를 채우면서 내년에 재보궐선거, 대통령 후보 경선 관리, 대선 지방선거를 차분히 준비하는 거야말로 어떤 우리 당의 지금 현재의 가치, 지금까지 쌓아온 우리들의 여러 가지 제도적인 성취조차가 견디느냐 아니면 없어지느냐 하는 그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또 우리가 또 수도권 토론 같은 데서도 저는 조금 당당한 여전히 국가 운영에 대해서 최종 책임을 지셨던 분인 만큼 당 운영에 대해서도 나는 적어도 이런 그림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런 결정이 옳다라는 그런 당당한 말씀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답변을 드릴까요?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그래요. 또 다음 기회에 네. 한번 주십시오. 이번에 박주민 후보께 질문을 네. 드리겠습니다. 박 후보께서는 당의 수석 최고위원이신데요. 어떻습니까? 우리 당 당헌에는 지역구 여성 공천 30% 의무 할당제라는 게 있죠. 네. 이거 우리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또 후보님께서는 이번에 전당대회 출마하실 때는 젠더의 가치를 제고하겠다 이렇게 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도 최근에 보면 지역구 국회의원 여성 30% 공천 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후보님께서는 인천국제공항 사태 비슷한 문제제기가 나올 수 있다. 또 항상 여성 후보를 내는 것이 답이 될 수 있겠냐라는 의문이 든다라고 좀 어찌 보면 입장이 조금 왔다 갔다 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지울 수 없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예, 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젠더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당의 여러 가지 어떤 구조도 만들고 또 당원 당규가 있다면 최대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해당 인터뷰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은 했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것이 꼭 작동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왜냐하면 후보를 억지로 막 만들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꼭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한 것이 이제 그렇게 보도가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다른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네. 죄송합니다만 단도직입적입니다만 우리 박 후보님 이번에 혹시 서울시장 경선에 나서시는 가인가요? 저요? 네. 저는 여러 언론에서 인터뷰했지만 전혀 생각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결국은 저는 이번 후보자들 중에서 국회의원들이 나갈 경우에는 원래 감점 규정이 있죠. 네네네. 25% 네. 감점 규정이 있는데 당 일각에서 이 부분에 이번에 손 좀 보자. 그래서 의원들한테 불이익을 주지 말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이 어떻습니까? 아마 이제 재보궐선거를 야기했을 경우에 그런 감점을 주자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저는 생각이 없다고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그 당원 당규가 이런 경우 이제 다른 어떤 분이 이제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게 됐을 경우에 이런 경우도 본인 지역구의 재보궐선거를 야기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지 그 부분은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들이 뭐 판단하시라고 네. 믿습니다. 예. 이제 김부겸 후보 주도권 토론 끝났고요. 끝으로 박주민 후보에게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6분입니다. 예, 제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만 오늘 좀 충격적인 글을 봐서 관련된 입장을 잠깐만 밝히고 주도권 토론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님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 공수처 설치 등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모든 일을 그만둬라. 그것이 퇴임 이후를 대비하는 최선의 길이다라는 취지의 글을 페이스북에 게재했습니다. 사실 저는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게 대통령을 협박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그리고 또 노무현 대통령님 돌아가시고 봉하마을 조성할 때 본인이 당시 문재인 변호사를 선심 쓰듯 지원해 준 것처럼도 이렇게 게재를 해놨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누구 때문에 왜 돌아가셨는지 정말 모르는 건지 다시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저는 뭐 여야가 다를 수 있고 정책에 대한 입장이 다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말과 할 수 없는 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진석 의원님의 글에 대해서 깊은 유감 다시 한번 표하는 바입니다. 주도권 토론을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낙연 후보님께 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나주에 가서 나주 시장님도 뵙고 또 한전 찾아가서 관련된 이제 분들도 좀 만나 뵀는데 정주 여건, 한전의 정주 여건에 대해서 좀 여쭤봤더니 여전히 좀 아쉬움이 있다. 점차 나아지고는 있지만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뭐 세종의 경우에는 국가가 많은 지원을 하다 보니까 좀 속도가 빨리 그 정주 여건을 갖춰진 반면에 나주의 경우에는 나주시라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서 정주 여건을 갖추다 보니까 속도가 좀 더딘 면이 있다.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그러니까 한전 측에서 생각하는 것은 이게 국가라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약하니까 앵커 기업을 한두 개 좀 끌어들여서 정주 여건을 좀 개선하는 것까지 고민하고 있다. 그런데 본인들이 이제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니까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전남 지사 하실 때 한전을 유치하는데 굉장히 큰 공을 들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정주 여건을 갖추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좀 해결책이나 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세종과 달리 혁신도시들은 일단 이전한 다음에 정주 여건 조성은 지자체에 맡겨져 있죠. 대부분이. 네,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더구나 농촌 지방에 혁신도시를 조성하면 그 주변에 축사가 있다든가 해서 생활하시는데 불편을 겪거나 또 생활 기반,
심지어는 교통 기반까지도 완비되지 못해서 불편을 겪는 일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불편함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죠. 이 문제는 지자체와 중앙당이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어떤 도움이 가능한지를 구체화하고 필요하다면 입법으로라도 뒷받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김부겸 후보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18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이제 법 개정안이 이제 제출이 될 거고 또 이미 제출된 것이 있습니다. 뭐 그것에 대한 통과 의지나 이런 것들 뭐 저는 뭐 굳이 여쭤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것은 안 여쭤보고 여수 순천 관련돼서도 지금 특별법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진상규명 관련된 네. 그런 그 과정을 좀 진행시킬 수 있는 그런 법이 제출되어 있는데 한 150명 넘는 의원들이 이제 그 설명을 통해서 공동 발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법 통과 의지에 대해서 좀 입장을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역사의 과거에 잘못된 특히 정부건 혹은 권력에 의해서 저질러진 여러 가지 역사의 굴곡은 분명히 우리가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지금 아직까지 마지막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살아계실 때 이 역사를 바로잡는 작업 꼭 필요하고 그런 점에서 이번에 소봉철 의원이 아마 대표 발의하고 많은 의원들이 거기 뜻을 같이 해준 여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빠른 진행을 기대합니다. 과거에 4.3도 그렇지만 제일 처음에는 정말 용기 낸 몇 사람의 정치인이 시작했습니다만 마침내 역사의 그 주름살을 펴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했다는 측면에서 저는 기대가 큽니다. 네, 이번 21대 국회 때는 이제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포함해서 제주 4.3이나 여순 같은 과거사들이 좀 확실하게 좀 명예회복을 하고 헌법적인 판단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마련되길 바라고요. 특별히 아마 저희 새 후보 사이의 입장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 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대 국회에 이어서 21대 국회에서도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제를 대표 발의를 했었습니다. 잘못된 행동을 하는 국회의원을 국민들이 직접 소환해서 파면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인데요. 이 법을 관련해서 이제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참 많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저희 당 내에서도 좀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제에 대해서 우리 그 이낙연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단지 이제 남용될 우려라든가 또 불안정성을 심하게 훼손치 않게 하는 그런 안전장치를 갖춘다면 주민 소환제의 대상에 국회의원 들어가는 것 저도 찬성합니다. 네, 김부겸 후보님도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지금 원외에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찬성을 하면 또 자기 처지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만 분명한 거는 누구도 국민의 간시와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또 국회의원 공직자는 거기에 추상 같은 국민의 명령에 늘 따를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세 분의 주도권 토론 각각 한 번씩 하셨는데 너무나 진지하게 임해주시고 시간도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못다한 얘기는 두 번째 주도 토론에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는 다시 주제 토론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선 두 번의 주제 토론과 마찬가지로 각 질문에 대해서 각 후보님들이 정견을 발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초청 토론의 세 번째 주제는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입니다. 거의 10년 가까이 제자리 걸음인데요. 최근에 이제 대구 군공항이 이전이 결정이 됐습니다. 통합 신공항이라는 점에서 물론 이제 광주 전남의 여건과는 다릅니다만은 하여튼 이쪽 지역에서는 굉장히 부러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광주 전남 최대 현안 중에 하나인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이낙연 후보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2분입니다. 예, 제가 총리로 일하면서 대구 군공항 이전에 직접 관여를 했었습니다. 대구 군공항 이전과 광주 군공항 이전은 아까 사회자 말씀하신 대로 성격이 다르죠. 대구 쪽은 서로 달라고 그러고 광주 쪽은 서로 싫다고 하는 그런 차이가 큰 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있다면 이런 게 있습니다. 대구 군공항 이전 때 보니까 국방부가 처음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그저 자꾸 지자체에 맡기는 식으로 가고 또 어떤 것은 비용 계산이 좀 잘못돼 있고 그랬었어요. 제가 조금
닥달을 했었습니다. 뭐 그 덕분에 잘 됐다라고 하는 건 좀 이상합니다만은 국방부가 태도를 바꾸고 훨씬 더 적극적으로 임하고 하다 보니까 더 순탄하게 됐고 마지막에는 군민과 군수님들이 대승적 결단으로 받아들여서 대구 군공항 이전이 순탄하게 됐는데요.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를 제안 드릴게요. 첫째는 국방부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저 지자체에만 맡기고 이러지 마시고 국방부 스스로가 대안을 찾아보고 좀 더 과감한 인센티브를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 실용주의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군공항에 오면 소음 같은 것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얻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지금 오늘도 전라남도 몇 군데를 다녀보니까 큰 길 옆에 뭐 결사반대 이런 현수막이 붙어 있고 하던데요. 다른 대안 후보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실용주의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김부겸 후보님은 이제 대구가 지역구셨으니까 또 2분간 말씀해 주시죠. 예, 이 문제에 관해서 이제는 이제 1단계 받겠다는 지역이 결정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이 후보님께서 총리로 계실 때 정말 그 조정에 애써 주신 데 대해서는 그덕 감사드립니다. 다만 이게 군공항 이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통합공항 이전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만 전체 95%는 군공항 이전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는 이 모든 책임을 해당 지자체가 다 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민간공항이 같이 쓸 경우에는 아마 주차장이라든가 혹은 계류시설 혹은 청사 같은 것 정도를 국비로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방금 이 후보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국방부는 결국은 돈을 대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부는 그런 정도의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관한은 이제 지금 전국에 이제 새 군 비행장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구공항, 광주공항, 또 수원공항인데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 갈등 관리를 책임을 지는 국무총리실과 국무조정실, 그리고 예산을 책임질 기재부, 그리고 국토부, 그리고 국회 및 지방정치권이 모두 다 모여서 머리를 맞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개정을 해서 국가가 직접 개입을 해서 이 조정도 발휘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그 이전을 받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 권위를 가지고 약속을 하고 이행에 옮겨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또 광주 전남 문제는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 작은 틀로 보면 서로 간에 말하자면 갈등이 요인이 되지만 어차피 앞으로 광역 경제권을 묶이면 같은 동네가 됩니다. 서로 같이 쓸 수 있고 거기서 상생의 길을 찾는다면 저는 정부로부터 또 여러 가지 어떤 호조건의 그런 지원도 받을 수 있고 또 모두 다 함께 사는 우리들의 한 경제권이 되는 그런 걸 통해서 갈등을 해결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세 번째 주제 광주 군공항 이전 해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박주민 후보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사실 뭐 두 분이 다 좋은 말씀 해주시고 필요한 말씀 다 해주셔서 제가 무슨 말을 더 보탤까 이런 고민이 좀 드는데요. 광주 군공항 이전 될 필요가 크죠. 제가 이제 광주 시장님 만나 뵈니까 한 50만에서 60만 정도의 인구가 소음 피해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물론 이전 받는 지역도 이제 소음 피해는 있을 수 있지만 아마 이제 그 규모면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작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이전될 필요는 있는데, 그러려면 아까 이제 이낙연 후보님이나 이제 김부겸 후보님 말씀대로 이전받는 지역도 그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웃돌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유인이 보장이 돼야 돼요. 그런 부분을 이제 지방자치단체에게만 맡겨놓으면 사실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충분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좀 조기에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전 받더라도 결코 손해가 아닌 그런 이전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이전을 이제 해주는 또 이전되는 이제 광주의 경우도 지금 같은 방식, 그러니까 기부대 양여 방식이라고 하죠. 이 방식으로 만약에 이제 이전을 할 경우에는 그 원래 이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나간 그 부지를 결과적으로 뭐
매각하거나 상업용 정도로밖에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방식을 쓸 경우에. 그렇게 되면은 광주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공익 목적으로의 활용이라고 하는 부분은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서 공익적 목적으로 또 광주시가 계획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 다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뒷받침하는 게 아마 당의 역할이겠죠. 당이 이제 지자체 간의 갈등도 그다음에 중앙정부의 적극적 태도도 좀 책임지고 풀 부분은 풀고 밀어붙일 부분은 좀 밀어붙이는 식으로 해서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광주 전남의 큰 현안인데 세 분 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하시니까 어느 분이 당대표가 되시더라도 좀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네 번째 주제 토론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초청 토론의 네 번째 주제는 민주당 얘기입니다. 4.15 총선에서 180석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는데 석 달여 만에 지지율이 굉장히 추락하고 있다고 표현을 할 정도로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이제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는 통합당과 미래통합당과 지지율 격차 1% 이내로 좁혀졌다는 결과까지 나왔는데 하락의 원인 그리고 반등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번엔 3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부겸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무엇보다도 부동산 정책 등 우리 민생에 실질적으로 와닿는 국민들이 기대했던 어떤 딱 입맛에 맞는 그런 실적을 못 보여준 것도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부산시장, 서울시장 등 여러 가지 국민들이 불미스럽다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도 영향을 끼쳤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위기 때문에 일자리에서 직격탄을 맞은 그런 서민들 그리고 젊은이들한테부터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집권 한 4년 차가 되니까 여러 가지 공직기강이 좀 해이해지지 않았냐라는 그런 지적도 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결국은 이 지지율의 일희일비할 건 아닙니다만 그러면 우리들이 조금 국민들한테 확실히 때맞춰서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민생에 구체적인 선물을 준비를 하느냐 또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느냐 또 그런 프로그램들을 바로 내놓을 수 있느냐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반등의 문제일 것 같은데요. 부동산 문제에 관한 한은 저희들은 분명히 부동산을 통해서 이렇게 불로소득을 취하고 또 그것도 무슨 세금을 안 내고 회피하겠다. 이거 불가능하다는 거 반드시 이번에 정책 의지로 보이겠습니다. 특히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등 일가구,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반드시 이 실현에 옮김으로써 오늘 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정치권에서도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 우리들이 반드시 국민들에게 확실한 신호와 약속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말로 내 집을 마련하고 싶은 사람들, 이분들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금융 지원이라든가 혹은 생애 최초로 구입을 하기 위한 사람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반드시 또 공급에 있어서도 우리가 탄탄한 그런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역시 이제 가장 강한 것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금 현재 없어지려고 하는 일자리를 지키는 건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새로운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까 하는 것들을 고민했고 그것이 이번에 한국형 뉴딜로 대통령께서 발표한 디지털 그린 뉴딜 그러면서도 사회적인 약자들이 더 이상 추락하지 않게 그걸 막아주겠다. 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만들어주겠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등 이런 부분들이 그나마 우리들이 빨리빨리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집행을 옮김으로써 그나마 국민들에게 다시 희망의 끈을 드리는 게 그게 우리 지지율 반등의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저는 우리 당 소속 단체장들의 여러 가지 이런 부족하고 부끄러운 문제도 분명히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천이나 혹은 후보자를 걸러낼 때 이런 문제를 철저하게 정말로 기강을 세우는 그런 당 운영과 그런 기구를 만들 등 국민들 앞에 더 이상 부끄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박주민 후보 3분 말씀해 주시죠. 네, 최근 당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부동산 정책일 것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부동산 시장의 정상적 작동을 막는 초과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메시지를 내고 그쪽에 대응하는 정책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면은 조금씩 구멍이 있어서 그 구멍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또 초과 이득을 얻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고 이런 것들이 몇 번 반복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좀 떨어지면서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좀 촘촘하고 그리고 보다 좀 강하고 그리고 보다 더 지속성이 긴 그런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좀 회복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인국공 정규직화 논란 등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 공정에 대해서 당이 생각했던 공정과 20대가 생각했던 공정에 좀 차이가 있었던 부분을 잘 못 읽었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회는 보다 많은 사람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주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혹시나 자신이 뭔가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분들이 기회가 흔들리는 그런 사례가 발생한다면 그분들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도 같이 마련해 가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형식으로 제도를 마련하고 정책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 그런 세밀함을 좀 더 높여서 청년들이 생각하는 그런 공정과도 충돌되지 않는 그런 공정을 좀 추구해 나가겠다. 그것을 통해서도 좀 20대의 마음을 좀 다시 얻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속된 지자체장의 임기를 못 마쳤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깊이 사과를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당에서 마련한 두 가지 대책이 있는데요.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감찰을 시도함으로써 당내 기강을 좀 세우겠다는 것인데 그것을 넘어서서 젠더적 감수성에 기반한 또 젠더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좀 만드는 모습들 그래서 그 가치를 진짜 우리 당이 소중하게 여긴다는 모습을 실제로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것 그것을 통해서 또 이 부분에 대한 지지율 회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저는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좀 더 많은 국민과 좀 더 많은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좀 더 많은 교감을 통해서 정책의 경우에는 그 세밀함과 구체성을 높이고 또 그렇게 결정된 정책이 집행될 때도 국민분들과 많은 대화를 통해서 제대로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국민분들에게 제대로 된 이해를 구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것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네 번째 주제 토론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 원인과 반등을 위한 보관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낙연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원인 분석은 두 분 후보님과 같습니다. 그것을 오히려 이렇게 접근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국민이 원하시는 정당의 모습은 무엇일까? 서로 모순되는 것 같지만 원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할 일은 해야 한다. 할 일도 못하면 무능한 것이 됩니다. 무능하면 안 됩니다. 근데 할 일을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밀어붙일 때는 밀어붙이되 또 대화할 때는 대화하라는 건데 그것이 만만치가 않죠. 밀어붙이는 것이 또 오만으로 비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별로 또 안 좋아하십니다.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능하면서 겸손할 것. 이것이 국민이 바라시는 걸 것입니다. 그 점에서 부동산이나 국회 운영에서는 바로 그런 그 국민의 기준에 못 미쳤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동산 문제는 부동산이 폭등할 이유가 예전부터 있었는데 그걸 예상하고 미리 대처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을 텐데 왜 제때 못했느냐 하는 것이 있었을 거고요. 또 고위공직자들은 다주택을 처분해서 한 집 하나만 가져라 라고 자기들이 말해놓고는 자기들은 바로 하지 않고 굼뜨게 대처했다. 이것이 몹시 속상했을 겁니다. 몹시 속상했을 겁니다. 지금 청와대 개편 사의 표명이 혹시 그것과 관련된 거 아니냐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국민들께서는 몹시 서운했을 겁니다. 그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들의 그 상처나 고통을 제때제때 알아주면 좋겠는데 그 감수성이 부족해서 못 알아주는 것 이게 굉장히 답답하실 겁니다. 예를 들면 부산시장, 서울시장의 잘못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쩐지 굼뜨게 대응했다든가 좀 둔하게 대응했다든가 하는 것이 큰 실망을 드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가 이제 그 부동산 문제와 관련돼서 무슨 월세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설령 그 말이 옳은 말이라 하더라도 매우 속상한 일이죠. 뭔가 당의 중심이 잘 잡혀 있지 않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방으로서 할 일은 하는 유능함을 갖추되 겸손해야 한다. 국민께 매우 감수성 높게 국민의 삶을 들여다보고 고통을 헤아리되 필요한 설명을 그때그때 해드려야 한다. 그리고 당이 발랄한 건 좋은데 중구난방이 되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하고자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 토론 마쳤고요. 지금 KBC 광주방송이 마련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초청 토론회 보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주도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방식은 앞선 주도 토론과 마찬가지입니다. 6분씩 주도권을 드리고요. 상대 후보에게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 듣는 방식입니다. 먼저 김부겸 후보에게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6분입니다. 예, 먼저 이낙연 후보님께 네.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시대 정신은 결국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우리가 얼마나 더 고민하고 했습니까? 그런 점에서 최근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정말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 여러 가지 힘들었던 늘 대립과 갈등의 노사관계가 아니라 노, 사, 정, 거기다 민까지 모두 힘을 합쳐서 어떤 새로운 방식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룬 이 훌륭한 방식에 대해서 모두 다 우리들은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습니다만 특히 노동계 쪽에서 노동의 가치에 대한 존중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징표를 좀 보여라 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어째 보면 결국은 이제 노동계가 복귀함으로써 이 문제가 그래도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갈등 관리를 직접 해보신 이 후보님 입장에서 앞으로 이 광주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어떻게 보시는지 간단히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예, 우선 당장은 광주시가 원하는 것은 주거 지원의 근거법을 마련해 달라. 그것이 진척돼야 빨리 진행되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대화 또는 노사 상생은 노사 양측이 정말로 위기 앞에서 겸손하게 양보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 후보님과 함께 정부에 있을 때 노조가 총파업을 한다든가 할 때 제가 늘 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말아 주십시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버리면 정부가 운신의 폭이 좁아집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을 노조 측도 좀 인정을 해 주시고요. 사용자 측도 결단할 때는 결단해야 됩니다. 최근에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과 제가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고요. 또 광주형 일자리를 창안하신 분도 오늘도 만났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의 지혜를 얻어가면서 반드시 이 위기를 고통은 분담하고 서로 혜택은 상생하는 쪽으로 네, 알겠습니다. 끌고 가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주민 후보님. 네. 참 저희 세대들 또 저 김부겸에 있어서는 1980년 5.18 광주는 씻을 수 없는 저희들의 운명처럼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참 오늘의 제가 정치를 하게 된 어떤 계기이기도 하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박주민 후보께 이 80년 광주는 어떤 의미 또 광주 정신은 무엇이다 이렇게 한번 규정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예, 뭐 제가 그 당시에 뭐 바로 알지는 못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대학 들어가고 나서야 알게 됐었는데요. 제가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감명 깊었던 것은 그 자발적으로 민주주의적 가치를 지키려고 많은 분들이 희생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용기를 상상해 보면 참 저로서는 엄두가 잘 나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감사하게도 여기고 또 항상 제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로 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광주 참 자주 찾아뵙고 올 때마다 제 자신을 좀 추스리는 그런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전남 도민 여러분, 저 김부겸한테 있어서 광주는 늘 저희들이 씻을 수 없는 빚입니다. 1980년 서울의 역에서 저희들이 신군부하고의 투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투쟁을 이어갔더라면 그들의 총뿌리가 광주 시민들한테로 향할 수 있었겠는가. 그래서 저희들 그때 끝까지 싸우지 못하고 서울역 해군을 했던 저희 세대들, 물론 제 자신은 거기서 끝까지 싸우자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당시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 그렇게 후퇴를 했습니다. 바로 저희들의 그 잘못이 결국 오늘의 이 큰 희생까지 연결됐다는 바로 그 광주의 빚진 자들, 그리고 바로 살아남은 자의 책무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정말로 이렇게 몸부림을 치며 정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광주에서의 그 소식을 듣고는 5.17 이후에 향림교회라는 곳에 있는 원장로님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듣고는 대책 없이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냥 있을 수는 없어서 광주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는 유인물을 만들어서 저 서울의 당시에 달동네인 그 성동구 지역에서 좀 뿌리고, 그러면서 바로 5.18에 대한 저희들의 그 안타까운, 아무 일도 못하는 그 부끄러움을 안고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군부 정권에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에 걸쳐서 저는 3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정말로 이제는 살아남은 자의 책무 때문에라도 도망갈 수가 없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정치권에 와서는 김대중, 노무현 2분 대통령이 정말로 역사의 왜곡과 굴곡을 바로잡고 남북 평화를 한번 만들고, 그리고 정말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그러면서도 그런 가치가 전 국민들 골고루 승인받는 그런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셨던 그분들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진 당, 그리고 제대로 한번 국민들에게 호소해서 우리 당의 어떤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되더라도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그런 당대표가 되고 싶습니다. 제 정치 인생 30년 가까이 돼 갑니다. 김대중 총재, 노무현 대변인 밑에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 마지막 정치적인 그 열정을 정말로 승리하는 민주당, 문재인 정부의 잘 마무리와 정권 재창출에 모두 바치기 위해서 제가 광주에 다시 왔습니다. 광주 정신 제대로 이어가는 그런 당대표, 제 집거리 선봉장 김부겸 꼭 기억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이번엔 박주민 후보에게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6분입니다. 네.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문제가 여전히 이제 해소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법농단에 관여해서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 판사에 대해서 형사재판에서 이제 무죄는 선고됐지만 그러면서도 법원은 사법농단이 있었고 그런 행위는 위헌적이다라고 판단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위헌적인 행위를 했다라고 법원에 의해서도 인정된 법관들이 여전히 판사로서의 역할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법관은 헌법에 따라서 국회 탄핵에 의하지 않고서는 그 직위를 박탈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헌법의 명령에 따라서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는데요. 과거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관련됐던 분들도 사실 이제 법관들이 제대로 독립적으로 판단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판결을 받기도 했었죠. 그런 일들 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이제 사법농단 관련된 판사들에겐 적절한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국회가 헌법의 명령에 따라서 법원에 의해서도 위헌적인 행위를 했다라고 판단된 판사에 대해서는 국회가 좀 탄핵에 좀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낙연 후보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탄핵의 요건에 해당되면 그 상대가 누구냐 하는 것은 가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탄핵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탄핵을 할 수 있다 그런 입장이신 거죠? 그렇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똑같은 질문 우리 김부겸 후보님께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같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고위공직자, 그리고 여러 가지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있는 분들은 항상 그 엄격한 룰, 또 그리고 아까 탄핵의 요건에 해당된다면 그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판사는
형사 재판에서는 이제 처벌할 수는 없지만 그가 한 행위는 위헌적인 것이 분명하다라고 이제 법원에 의해서 판결에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 정도면 저는 탄핵의 요건을 충분히 갖춘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가 되면 바로 이런 판사들에 대해서는 헌법의 명령에 따라 국회가 탄핵 절차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두 분 역시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보도를 보니까요, 한전에서 노동이사제를 좀 도입해 보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 노동이사제 서울시에서도 일부 이제 공공기관에서 이제 시행을 하고 있죠. 유럽의 경우에는 좀 보편적인 제도이고 그 제도의 성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판단들이 이루어지는데 적어도 위기에는 굉장히 강한 기업을 만드는데 공헌을 한다라는 판단들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이사제 관련돼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이낙연 후보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작 그렇게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이사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사측이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특히 대기업들의 경우에 많은데요. 그 노동이사제를 피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비용과 노력이 얼마나 비생산적이고 큰가 생각해 보면 그렇게 현명한 방법 같지가 않아요. 오히려 노동이사제를 과감히 수용하고 노조 측의 요구나 또는 불만을 흡수하는 것이 기업 자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훨씬 더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비용도 오히려 더 싸게 먹힐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똑같은 질문을 김부겸 후보님께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기업들이 과거처럼 회계 투명성이 지켜지지 않을 때라든가 혹은 그 당시에는 권력과 유착을 하면 여러 가지 특혜를 받을 수 있을 그런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바로 노동이사제를 받아들임으로써 이렇게 경제 위기에는 바로 회사의 사정이 바로 노동자들하고 공유함으로써 그 위기를 극복한 많은 사례들이 있고 그것이 오늘날 선진국의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사용자 측도 사측도 이제는 이 노동이사제 자체를 무조건 터부시하거나 혹은 기업의 비밀이 새어나가는 창고를 보는 이런 좀 근시안적 사고 이제 벗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저는 이제 노동이사제를 공공기관에 도입하는 법안 발의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이미 이제 공동발의 요건까지 다 마쳤기 때문에 이제 발의를 할 건데요.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이제 공공기관에서부터 노동이사제가 좀 도입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상생활의 시간을 보내는 곳이 직장인데 직장 내에서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구현이 되지 않는다. 또는 기업이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는다. 또 위기일 때 모든 위험은 노동자에게 전가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 노동이사제가 그런 부분을 완화하는 데는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세계적으로 좀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을 발의하는 것인데요. 다행히도 이제 두 분 후보님도 그런 생각에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입법되는 데는 좀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들면서 제도화시키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번에는 또 이낙연 후보 주도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6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김부겸 후보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주의 아픔에 대한 김부겸 후보의 깊은 이해 감사드립니다. 김부겸 후보의 그런 진정한 마음이 우리 당의 정책에도 반영이 되고 또 광주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도 크게 보탬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국회에 여러 의원들이 제안해 놓으신 5.18 편매와 왜곡의 행위에 대한 처벌법 또 빨리 처리가 돼서 5.18을 더 이상 편매하거나 왜곡하거나 심지어는 돌아가신 분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런 용납될 수 없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부겸 후보께서 기왕에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제 답변이 충분치 않았던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 전당대회가 29일입니다. 모두 다 아시는 그 날짜를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 당선되건 또는 누가 낙선하건 아마 인사드릴 틈도 없을 겁니다. 그 사흘 뒤부터 정기국회가 열립니다. 국회가 9월 1일부터 연말까지 계속되게 될 겁니다. 그 넉 달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코로나 통제, 경제 회복, 또 코로나 이후의
산업을 준비하는 일, 민생 안정, 사회 안전망 확충, 복지 확대, 그리고 개혁 입법의 완수, 균형 발전, 행정 수도 이전, 이런 일들을 우리가 그 넉 달 안에 매듭 짓거나 타결하거나 그래야 됩니다.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하는데 제가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이 일을 외면하지 않겠다 하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실패가 판가름 날 것이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여당으로서 국민께 신뢰를 얻을 것이냐 말 것이냐도 거기서 판가름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보궐선거는 이제 공천 여부를 결정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성적에 따라서 많이 영향을 받을 것이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선대위 체제로 충분히 치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어느 경우이나 책임을 다해서 대처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요, 전라남도가 블루 이코노미를 지금 제창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대한민국 섬의 65%를 가지고 있고, 바다의 면적이나 갯벌의 면적도 굉장히 많습니다. 해안선도 우리 대한민국 해안선의 절반가량이 있습니다. 이 바다와 섬을 중심으로 한 산업이 우리가 충분히 그 육성이 되지 못하고 있는 편인데요. 어떤 방법이 있을지요. 우리가 부산에서도 한번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 지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글쎄 아무래도 이제 제가 직접 또 이제 해안 쪽에 살아보질 못해서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래도 아마 전남지사 시절부터 열심히 해오신 바로 우리 섬 지역의 그나마 생활 환경이 좋은 연도나 연육을 통해서 생활 환경을 개선시키시고, 그러면서도 이제 청정 지역이 갖는 또 여러 가지 힐링의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잘 이렇게 키워주신 데 대해서는 아주 저는 정말 높이 평가를 합니다. 아마 김영록 지사도 그 사업을 잘 이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과거 우리 노무현 정권 때 우리 S 프로젝트라고 해서 우리 서남해안 여러 가지 개발, 그래서 이 지역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예, 조금 그게 축소돼 있습니다. 맨 처음에 J 프로젝트, 또 S 프로젝트 등등의 이름으로 불렸습니다만, 이제는 많이 축소돼 가지고 아까 알리백의 시범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솔라시도 정도로 위축돼 있습니다. 우리 박주민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해양 또는 섬, 바다를 무대로 하는 또는 활용하는 그 산업의 발전,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요? 네, 뭐 지금 최근에 또 해상 풍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전남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제 관심을 가지고 육성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린 에너지를 통한 아리백 캠페인에 대한 적극적 참여가 어떻게 보면 저는 우리 산업 구조를 좀 새롭게 재구조하는데 핵심적인 키가 될 수도 있다라고 요즘에 많이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해상 풍력을 비롯한 여러 해안 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자세한 그런 관심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해상 풍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수협중앙회가 해상 풍력 반대 입장을 공식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한쪽에서는 과거의 방식으로 물고기를 잡는다면 혹시 손해가 날지 모르지만 이 수산업 자체를 바꾸면 오히려 더 이익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내시는 분도 해상 있습니다. 풍력 단지가 육지에서부터 상당히 떨어진 떨어져 곳에다가 있습니다.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예. 이제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린 뉴딜 중에서 해상 풍력을 뉴딜 펀드 중에서요. 아이고, 시간이 다 됐네요. 네,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뭐 하실 말씀 많지만은 시간이 어느덧 다 되고 있습니다. 생방송이다 보니까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세 분 후보께 마무리할 시간 1분씩만 드리겠습니다. 모두 발언 역순으로 해서 기호 3번 박주민 후보부터 마무리해 주시죠. 예, 존경하는 전남, 도민, 광주 시민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울 점이 많았던 토론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광주와 전남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분들 만나뵈면
소외감을 느끼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절대 소외감 느끼지 않는 그런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자주 찾아뵐 뿐만 아니라 지역의 수건 산업들이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거듭거듭 드립니다. 광주 전남은 과거 40대 기수론을 들고 나왔던 김대중 대통령님을 알아보고 키워주셨죠. 그리고 2002년에는 노무현 대통령님을 또 선택하셔서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광주와 전남은 사람을 찾는 곳이다, 사람을 발견하는 곳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저 박주민을 좀 발견해 주시고 찾아주시고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정당으로 당을 완전히 혁신하고 그 힘으로 시대를 교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기호 2번 김부겸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예, 위대한 광주 시민 전남 도민 여러분, 이낙연 당대표가 곧 이낙연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노무현 후보가 지방선거를 지휘하고 성적이 좋지 않자 후보 교체론까지 나왔습니다. 서울, 부산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그때보다도 더 엄중합니다. 지금 우리 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를 보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부겸 당대표는 우리 당의 후보가 누가 되더라도 반드시 대선에 승리하는 그런 당 운영을 하겠습니다. 대권과 당권이 분리되는 것이 정권 재창출의 지름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에 흙을 묻히는 대표가 되겠습니다. 저 김부겸이 해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 그리고 정권 재창출 반드시 책임지는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진정 민주당이 승리하는 길을 전략적 선택을 하실 여러분들에게 기대가 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끝으로 기호 1번 이낙연 후보 마무리해 주시죠. 네, 저희 아버지는 청년 시절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민주당 당원이셨습니다. 4.19 직후에 민주당이 여당이 됐을 때 시골 조합장을 해보라는 국회의원님의 제안을 받았지만 학력이 없어서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그런 이름 없는 지방당원의 아들이 그 아버지가 평생을 두고 사랑했던 민주당에 봉사할 수 있는 것, 이것 또한 민주당의 기적 같은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은 그 민주당을 우리 자식대, 손자대까지 이어줄 수 있는, 자식과 손자들이 기댈 만한 그런 정당으로 만드는 데 초석을 놓고자 합니다. 그런 봉사의 기회, 헌신의 기회를 꼭 한번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 말씀 감사합니다. 90분 동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과 함께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도민 여러분들의 선택에도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당대표가 되시면 광주 전남에 더 많은 애정 그리고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C 광주방송이 주관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초청 토론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